123페이지. 자, 먼저 기본적인 거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셔야 될 게, 자, 우리가 이거 자, 원가의 3요소라고 표현하는 게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우리 재료비하고 노무비는 비중도가 금액이 크기 때문에 별도로 통제를 하고, 그럼 이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물건 만드는 데 들어가는 것들은 전부 다 제조 경비로 다 포함을 처리를 해요. 그럼 지금 여기에 물건 만들 때 들어가는 걸 전부 다 여기에 뒀기 때문에, 자, 원재료를 제외한 나머지 500번대 비용들이 다 여기로 들어온다 보시면 돼요. 그럼 얘네들을 표현할 게 제조 원가라고 표현을 해요. 얘네들을. 근데 이 앞에 수식어를 붙여서 그냥 전체 제조 원가라고 해서 총 제조 원가라고 수식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건 어떤 문제는 제조 원가라고 하고 어떤 문제에서는 총 제조 원가라고 표현하는데 다른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간적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재무회계를 하면서 원가 회계하니까 앞에 기간적 의미로 수식어가 당기라는 글자가 붙는 거고, 그래서 또 어떤 문제는 당월이라고 붙는 거, 앞에 기간적 의미가 붙은 거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자, 우린 단기 총 제조 원가 혹은 단기 총 제조 비용, 이건 같은 표현이에요. 그 문제 출제위원이 재무회계 쪽 성향을 좀 크게 가지고 있으면 단기 총 제조 비용이라고 할 거고, 원가 회계만 가지고 생각하면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생각할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원가의 3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원가를 통제하는 건 한 종류의 물건만 만들면 얘가 괜찮은데, 근데 두 종류 이상을 만들면 그 한 종류마다의 각각의 원가를 통제하기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첫 번째 분류 나누는 게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를 나누게 돼요.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라는 건 어디에 썼는지 아느냐 모르느냐로 먼저 분류를 두 분류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분모가 많아야 같이 만들어요. 우리 호두과자, 땅콩과자 이 같은 경우에 밀가루 반죽은 공통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같이 열하고 판이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같이 만드는 건데, 그럼 밀가루 반죽은 공통으로 들어가지만 호두는 호두과자에만 들어갈 거고 땅콩은 땅콩과자에만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럼 호두 사면 그 돈은 호두과자 원가로 생각해야 되고, 땅콩을 사면 땅콩과자의 원가로 생각해야 되고, 밀가루 반죽 사면 그게 문제죠. 원래 우리 원가 회계의 제일 문제가 그거예요. 도대체 얘가 둘 다 들어가는데 얼마씩 나눠줘야 될 거냐. 그게 항상 마지막 우리의 관건인 거예요. 자, 그래서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에서 첫 번째, 추적이 가능하면 이걸 직접 원가라고 하는 거고, 다른 표현으로 직접비라고 표현하고, 추적이 불가능한 걸 간접 원가라고 하고 간접비라고도 표현을 해요. 간접비. 자, 그럼 추적이 가능한 재료비를 방금처럼 땅콩, 호두과자 그런 걸 우리는 직접 재료비라고 하는 거고, 추적이 불가능한 재료, 밀가루 반죽 같은 걸 간접 재료비라고 표현하는 거고, 추적이 가능한 노무비, 우리 생산 라인에 딱딱 그 자리에서 그 일만 하시는 분들은 그 제품 생산에 인건비로 쓰면 돼요. 그런 건 직접 노무비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쪽에 넣어야 될지 모르는 공장장이라든지 이런 사람 월급은 전체 생산 라인을 다 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의 인건비는 어디에 둘지 모르겠죠. 그런 걸 간접 노무비라고 해요. 자, 그리고 추적이 가능한 경비를 직접 제조 경비 혹은 제조자를 생략해서 직접 경비라고도 표현하고, 추적이 불가능한 경비를
간접 제조 경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금 제가 아래쪽에 쓴 거는 위에 있는 재료비를 추적 가능한 거, 추적 불가능한 거 둘로만 나눈 거고, 얘도 노무비를 추적 가능, 불가능, 얘도 제조경비를 추적 가능, 불가능, 그냥 이렇게만 나눈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 6개를 전부 다 더하면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6개를 전부 다 더하면. 자, 이해가시죠? 자, 그럼 이제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이거 한 개당 얼마 만드는 데 들어갔는지, 인건비는 얼마 넣어야 되고, 전기세는 얼마 넣어야 되고, 재료비는 얼마 넣어야 되고, 이거 한 개당 얼마 계산하는 게 최종 목표예요. 그럼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뭐가 얼마만큼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추적이 가능한 직접비들은 따로 통제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 도대체 얼마씩 들어갔는지 물건마다 알지 못하는 뭐 건물 월세라든지, 아니면 전기세 그냥 한 번에 나오는 전기세라든지, 앞에 밀가루 반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굳이 따로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를 구분해서 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전부 다 합쳐서 얘네들을 제조간접비라고 불러요. 얘네들을 다 합쳐서 제조간접비라고 불러요. 자, 그럼 이 제조간접비는 재료비도 포함하고 있고, 노무비도 포함하고 있고, 제조경비도 포함하고 있는데 추적이 안 되는 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쓰는지 모르는 거죠. 공통으로 쓴 거죠. 추적이 안 된다는 건 같이 쓴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쓴 거. 자, 근데 여기에서 단기 총 제조 원가에 당연히 직접 경비도 포함시키는 게 맞는데, 얘는 잘 발생을 안 해요. 주로 발생하는 게 특허권이라든지 아니면 외주 가공비가 나오기는 하는데, 얘는 우리 회사의 생산 제품에 좋은 기술이 있으면 다 같이 넣어서 전체적으로 비싸게 팔아야 되지, 한 제품만 특허 집어넣고 나머지 안 넣고 이러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잘 발생을 안 해서 우리가 원가를 통제할 때 기본적인 우리 산식에서는 얘를 유령 취급할 거예요. 얘를 없는 것처럼 취급할 건데, 만약에 문제에서 얘를 언급한다면 단기 총 제조 원가 구할 때 더해줘야 되는 애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얘는 안 나올 거예요. 얘는 안 나오는 게 정상인데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우리는 원가의 3요소를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로 제품 한 개 한 개 통제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자, 지금 통제 가능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하고 통제 안 되는 제조 간접비, 얘네들을 이 세 개를 합치면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자, 이걸 가지고 우리 제조 원가 3요소라고 또 어떤 놈이 이름을 붙였는데, 자, 이 제조 원가 3요소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얘를 더하면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자, 이거 세 개를 더하면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된다는 걸 모르면 원가액의 문제 뒤쪽에 있는 거 두 챕터 이상 못 풀어요. 자, 이거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자, 원가의 3요소는 방금 추적 가능하다고 말했던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얘들은 따로 통제를 하고, 추적 불가능한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의 합이 제조 간접비다. 이렇게 세 개로 얘네들을 압축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 제품별 원가 계산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게 도대체 뭐야? 그죠? 우리 마지막에 제품별 원가 계산에 개별 원가 계산, 그리고 종합 원가 계산 뭐 이런 걸 하는데, 자, 지금 여기에서
미래 제품별 원가 계산에서 개별 원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분류 나누는 게 추적 가능한 얘 둘을 합쳐서 직접 원가, 기본 원가, 기초 원가 이 세 개를 문제 되는 사람이 지 마음대로 쓸 거예요. 그 여러분은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이 더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이 더한 게 기본 원가면 여기에 제조 간접비가 더해지면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된다라고 하는 게 또 하나의 공식으로 분류를 나누는 거예요. 나중에 제품별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자, 알면 안다고 사인을 보내주시고 모른다고 사인 안 보내줄 거니까. 자, 우리 개별 원가 계산의 제일 중요한 핵심 과제가 뭐죠? 지금 개별 원가 계산도 잊었다가 이렇게 기억했는데 지금 그죠? 아니 모르면 나중에 정확하게 다시 언급해 주려고 중요한 거예요. 이거 배부하는 거라서 얘를 구하는 게 아니고 얘를 찾아내서 얘 빼내면 얘가 나오니까 이거 가지고 배부할 거예요. 나중에. 그러려고 이렇게 분류를 나누는 거예요. 또 지금 얘가 이거고 종합 원가 계산 방식에 맞는 곳에서는 자, 얘 둘이를 합쳐서 가공 원가 혹은 전환 원가라고 불러요. 자, 그럼 여기에 직접 재료비에 가공 원가를 더하면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종합원가 계산하는 곳에서는 재료비는 쓰다가 남으면 다음 달에 쓰면 돼요. 아니면 내년에 쓰면 돼. 그래서 많이 왕창 사놓고 기계양치 한 번에 다 때려 넣을 수가 있는데 인건비를 불러놓고선 치고 인부를 오늘 일 없으니까 내일 일당으로 합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전기 한 번에 다 집어넣고 내일 나눠 씁시다. 이런 거 안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쓴 만큼 가공한 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가공 원가를 따로 빼는 거고 얘는 나중에 필요한 만큼만 샀을 수도 있고 한 방에 다 집어넣을 수도 있으니까 따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제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제품별 원가 계산에서 종합 원가 계산은 그래서 얘들이 투입 시점이 틀려서 재료비, 가공비라고 하면서 따로 계산할 거예요. 두 개 따로따로. 그래서 우리 회사가 어떤 원가 생산의 행태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이걸 선택하는 거에 따라 위아래로 나눠질 건데 여러분들이 기본 원가, 기초 원가, 그리고 가공 원가, 전환 원가라는 용어를 아는지를 계속 우회적으로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인지 안 되신 분은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 이 순서대로 기억을 해서 직접 농업비가 양다리 걸치고 있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이건 지금 바로 이거 조금 이따 끝나고 요소별 원가 계산할 때에 단기총 제조 원가 알아야 되는데 얘 값을 구할 때 계속 얘네들을 이용할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걸 여러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에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를 가지고 나눠서 뒤쪽에 우리가 쓰도록 얘를 나누는 거에 대한 기본 용어를 설명드린 거고 자, 이번에는 자,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자,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라는 것. 자, 이 원가 행태가 많이 만들고 많이 작게 만들고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돈이 얼마만큼 어떻게 들어가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첫 번째 변동비 혹은 변동 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원가 행태를 보면 자, 이건 그래프도 잘 나오고 글로도 잘 나오는데 자, 우리는 수학을 제외하고는 제가 알고 있는 그래프는 X축에 저업도를 두고 이 저업도라는 건 우리가 뭘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 아니면 얼마나 많이 생산하느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일하느냐 이런 기준이 있죠. 그걸 가지고 보고 싶은 값을 Y축에 둬요. Y축에. 자, 여러분들이 신문 볼 때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 있는 거 나온 사람은 경제학자고 이렇게 나와 있는 그래프를 보시는 분들은 그 수학 공부한 사람이 쓴 그래프 방식이에요. 그래서 수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Y축의 변화에 따라서 X축의 값을 보는데 자, 우리는 여기 지금 수학으로 먹고 사실 분 없죠? 그러면 혹시 수학학과를 나왔다 하더라도 수학으로 먹고 살 거 아니면 나머지 모든 경제학이든 경영학이든 전부 다 X축의 값을 가지고 내가 보고 싶은 거 Y에 둬요. 내가 보고 싶은 걸.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건 우리가 많이 만들고 작게 만들 때에 내가 원하는 값을 넣어서 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반비례하는지 이걸 볼 거예요. 그래서 Y축의 값이 우리가 보려는 그래프의 우리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메인. X축은 그냥 계속 저업도예요. 뭐든지 많이 만들고 작게 만들 때. 자, 그럼 이 변동비 원가 행태를 그리는 건 주로 예를 나오는 게 재료비 등이에요. 재료비. 자, 그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짜장면이에요. 그럼 짜장면 만들 때 짜장면 한 그릇에 밀가루 반죽이 200원치 들어간다고 볼게요. 200원치. 자, 그럼 이제 조업도가 짜장면 몇 그릇 만드느냐 100그릇, 200그릇, 300그릇 만들 때 뭐 10그릇 만들 때 이때 Y축에 처음 보고 싶은 값이 총원가라면 자, 얘가 이제 Y축에 두게 되면 자, 내가 짜장면을 100그릇 만들면 밀가루는 총 2만원이 들어가겠죠. 2만원이. 짜장면 200그릇을 만들면 밀가루는 총 4만원이 들어갈 거예요. 300그릇 만들면 6만원 들어갈 거고 400그릇 만들면 8만원 들어가겠죠. 그럼 얘 만나는 기울기를 보면 우상향 곡선을 그리게 되는데 이걸 우리 흔히 비례 그래프라고 하죠. 많이 만들면 짜장면 많이 팔았으면 밀가루 많이 샀을 거고 짜장면 작게 팔았으면 밀가루 작게 썼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재료비가 일반적으로 변동비 원가 행태를 그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걸 가지고 말로 나올 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변동비의 총원가는 조업도가 증감하면 비례적으로 총원가도 증감한다. 이렇게 말로 글로 나올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X축 조업도인데 Y축에 단위당 원가를 둬볼게요. 단위당 원가. 자, 단위당 원가라는 것 내가 기준 잡은 거에 최소 1단위당 얘가 얼마씩 들어가냐 그거예요. 최소 1단위당 얘가 얼마씩 들어가냐 이제 그걸 볼 건데 자, 제가 하는 말 잘 들어보세요. 자, 짜장면 한 그릇에 밀가루가 200원씩 들어가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제가 짜장면 100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짜장면 한 그릇에는 밀가루가 얼마씩 들어갈까요? 뭔 소리야 그게? 그죠? 자, 지금 이게 단위당 원가라는 거예요. 자, 다시 들어보세요. 짜장면 한 그릇에 밀가루가 200원씩 들어가요. 그럼 제가 짜장면을 200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짜장면 한 그릇에는 밀가루가 얼마씩 들어갈까요? 200원 들어가겠죠. 이게 단위당 원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짜장면을 100그릇 만들든 200그릇 만들든 300그릇 만들든 한 그릇에 들어가는 밀가루 양은 똑같잖아. 지금 최소 1단위 잡은 게 짜장면 한 그릇이잖아.
이 단위당 들어가는 건 몇 그릇을 만들든 간에 똑같이 200원이라는 게 얘가 변동비 원가 형태의 단위당 원가 그래프예요. 내가 짜장면을 100그릇 만들든 몇 그릇 만들든 간에 똑같은 양이 나와야지 한 그릇에는. 그죠? 그럼 똑같은 금액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글로 나올 때 변동비의 단위당 원가는 조업도가 증감하여도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다.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 잘 들으세요. 우리 그 뒤에 15개 회차가 있죠. 그럼 15회차에 지금까지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거 이 앞에 직접비하고 이야기한 거하고 이거하고 해서 이 두 개만 가지고 17문제가 있어요. 지금 우리 시간이 안 돼서 제가 지금 뒤에 있는 기출 문제를 다 드릴 수가 없는데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이거 설명하는 것만 하고 이 앞에 직접원가, 간접원가 이야기한 것만 뒤에 17문제 정도가 있을 만큼 이 기준만 잘 잡으셔도 한 문제는 맞추는 거 별로 안 어렵잖아. 그죠? 숫자 계산하는 것도 아니에요. 글로 나와요. 원가회계 문제는 숫자 계산하는 거 한 개 아니면 두 개밖에 안 나와요. 다 글이에요. 그래서 원가회계가 또 엄청 많이 떠들어요. 이해시키려고 숫자를 써요. 나중에. 자, 이게 이제 변동비 그래프고, 자, 두 번째, 고정비 원가 행태를 그리는 거는 자, 그래서 똑같이 y축에 총원가를 둘 건데, 자, 이 고정비는 주로 기간 비용. 기간 비용이라는 건 임차료라든지 감가 상각비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그냥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돈들이 있죠. 이걸 우리는 기간 비용이라고 하는데, 그럼 예를 들면 우리 중국집 월세가, 아유 짜증나 이야기하니까 배고프다. 자, 월세가 60만 원이다라고 볼게요. 60만 원. 자, 그럼 내가 짜장면을 100그릇 만들었어요. 그럼 한 달에 월세가 얼마일까요? 100그릇 만들면 원래 60만 원이겠지 월세는. 그럼 짜장면 200그릇 만들면 그래도 60만 원이겠지. 설마 내 짜장면이 잘 팔린다고 월세 더 달라고 하는 이상한 악덕주는 없겠죠. 자, 짜장면 400그릇 만들어도 60만 원. 그럼 이번에 고정비 원가 행태라는 건 어떤 걸 말하냐면, 내가 뭔가를 많이 만들든 작게 만들든 일정하게 똑같이 나오는 걸 고정비 원가 형태 나온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앞에 재료비는 많이 쓰면 많이 들어가는 거였잖아, 비례적으로. 근데 고정비 원가 형태를 그리는 것, 많이 만들든 작게 만들든 구분 없이 똑같은 일정한 금액이 들어가는 걸 고정비 원가 형태를 그리는 요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의미 이해가시죠? 그래서 고정비 원가 형태에서는 총원가는 조업도가 증감하여도 총원가는 일정하다고 나오는 거예요. 자, 사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도 더 많이 나와요. 일정하다. 고정비의 총원가는. 자, 그럼 자, 이번엔 단위당 원가는, 자, 우리는 모든 요소가 우리의 제품 속에 다 집약되어서 나눠져서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지금은 월세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 월세가 짜장면 한 그릇에 얼마씩 포함되어 있어야 될 것이냐, 그거예요. 그럼 만든 조업도 개수에 나누기 n분의 1 하면 되겠죠. 그럼 짜장면 100그릇을 만들었으면 월세는 한 그릇에 얼마씩 넣어야 돼요? 60만 원이 월세면. 그러면 얘는 6,000원을 집어넣어야 되죠. 일단 이 집은 망한 거예요. 그럼 월세면 이 짜장면에 6,000원 들어가면 재료비하고 배달한 사람 그리고 뭐 다른 거 다 집어넣으면 일단 얘는 불가능하겠죠. 그럼 200그릇을 만들면
그러면 3,000원씩만 월세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200그릇 하면 60만 원 나올 거잖아요. 또 300그릇 하면 얘는 200만 원이 될 거고, 400그릇 하면 얘는 1,500원씩만 넣으면 우리는 60만 원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만나는 접전을 연결해 보면 이른 곡선이 나오게 될 거고, 우리는 이걸 반비례 곡선이라고 부르죠. 이걸 우리는 반비례 곡선이라고 부르죠. 한마디로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고정비 원가 요소는 단위당 원가로 안에 집어넣어야 될 금액은 작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건너편에 있는 중국집에 월세가 지한대 1,300만 원이래요. 이 건너편 쪽에. 그래서 제가 그 있는 분한테 그냥 웃으면서 다른 거 다 빼고 짜장면은 그럼 한 달에 몇 그릇 정도 팔아요? 그랬더니 한 15,000그릇 그러는 거예요. 15,000그릇이면 이 사람 한 그릇에 돈이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짜장면 하나만 가지고. 그럼 다른 거 전부 다 하면 몇백 원이 안 들어가겠죠. 그런 식으로 타산을 내봐야지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국집에 월세가 1,300이 뭔 소리야. 그죠? 자, 그럼 이제 얘 기억하세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고정비 원가 형태죠. 고정비 원가 형태는 조업도가 증감하면 단위당 원가는 반비례적으로 감소 증가하는 거예요.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작게 들어가고, 작게 만들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게 우리 고정비 원가 형태를 그리는 요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을 혼합 섞어서 준변동비 원가 형태를 보면, 자, 이건 총원가 그래프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원래 변동비는 총원가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고, 고정비는 총원가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건데, 자, 준변동비라는 건 변동비가 메인이긴 한데 총원가 그래프처럼 조업도가 0인데도 일정 금액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많이 쓰면 많이 쓰는 만큼 증가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준변동비 그래프예요. 자,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도 안 쓰는데 돈이 나왔대. 얘는 기본 요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본 요금. 그래서 준변동비 그래프로 시험에 요즘 자주 나오는 게 우리 휴대폰, 특히 데이터 요금 문제. 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전력비, 이런 것들이 주로 기본 요금들이 있죠. 그런 기본 요금이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많이 쓰면 많이 쓴 만큼 돈 더 많이 나오는 거, 그걸 우리는 준변동비 원가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프로 시험 나올 때 이런 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이런 그래프를 보여준다면, 야, 준변동비 느낌은 있는데 이하고 현혹되시면 안 되는 게, 얘가 총원가잖아. 그럼 여기까지는 무료란 이야기예요. 무료. 그럼 우리는 돈이 안 들어가는데 굳이 통계할 필요 없겠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서 그냥 변동비 원가 형태라 그러지, 이거 가지고 준변동비라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원가가 안 써도 기본 요금이 발생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네 번째, 준고정비는 X축은 조업도, Y축은 총원가를 쓰면, 자, 우리는 고정비는 계속 일정해야 되는데
어느 일정 구간까지는 이렇게 가다가 그 구간을 넘어가면 증가하고 또 일정하다가 그 구간을 넘어가면 증가하는 이런 방식의 원가 형태를 그리는 걸 중고정비 원가 형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예로는 나오는 게 우리 기계 장치 임차료 같은 것들이 주로 나와요. 임차료로 예를 들어 나오는 것들이 기계 한 대 빌리는데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임차료인데 이 기계가 10,000개의 제품까지 생산이 가능한 거예요. 월. 그런데 10,000개까지 하려면 우리는 한 개든 10,000개든 이 기계 장치를 빌려야 되니까 한 개 더 만들 건데 10,000개가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한 대를 더 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00개 물건을 만들 때까지 일정하다가 그걸 넘어가면 한 개 더 사야 되고 또 그걸 넘어가면 또 한 개 더 사야 되고 이런 방식이고 이렇게 그래프 그림이 나올 때도 있고 여기에 선을 이어서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그리고 글로 말할 때 계단 형태의 그래프를 그린다 이런 표현 나오면 준고정비 원가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다음 126페이지로 좀 가서 126페이지에 그 사이에 있는 거 뒤에 가면 다 볼 거예요. 자, 126페이지에 가서 양가로 4번에 의사결정에 따른 분류. 의사결정에 따른 분류는 의사결정하고 관련이 있으면 관련 원가라고 부르는 거고 의사결정하고 관련이 없으면 비관련 원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의사결정하고 얼마나 관련도가 있냐에 따라서 관련 원가, 비관련 원가라고 하는데 자, 의사결정에 따른 분류에서는 주로 나오는 게 이런 거예요. 자, 매몰 원가, 기회 원가, 회피 가능 원가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될 건데 자, 매몰 원가라는 뭐냐면 자, 지금 계신 분 다 여자분들이니까 자, 본인이 남자 3명을 만나고 있다고 볼게요. 그럼 남자 3명을 만나다가 한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2남자하고는 헤어져야 되겠죠. 그럼 내가 선택해버린 이 남자 이제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이미 내가 결정해버리고 써버린 이걸 매몰 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자 2명이 있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봤더니 남자 한 명은 대통령이 되어 있고 한 명은 그냥 거지가 됐어요. 자, 그럼 내가 이 남자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된 대안 중에 제일 잘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걸 우리는 기회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선택한 게 매몰 원가인데 이미 과거에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된 대안 중에 잘 된 거 그게 기회원가고 그 중에 잘 안 된 거지가 된 사람 그 사람이 회피 가능 원가예요. 그러면 자, 이 매몰 원가는 이미 내가 선택해버린 시점에서 보는 거죠. 그럼 나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까요? 아무런 영향 못 미쳐요. 그래서 여러분 매몰 원가는 비관련 원가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미 내가 과거에 해버린 거기 때문에 앞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기회원가는 내가 다음에 포기하게 된 건데 나중에 봤더니 잘 돼 있으면 내 딸이 내 딸이 남자친구를 만난다면 여자친구 만나면 안 되죠. 자, 만난다면 이런 남자는 이렇더라 저런 남자는 저렇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미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 원가도 관련 원가고 회피 가능 원가도 관련 원가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는지 물어볼 거예요. 매몰 원가는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는 비관련 원가고, 그런데 기회 원가나 회피 가능 원가는 관련 원가라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선택할 게 두 개밖에 없었으면 한 개를 선택해 버리면 매몰 원가가 되고, 선택 안 한 애가 우리 기회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 개로 늘어나 버리면 내가 선택하면서 포기하게 된 대안 두 가지 있죠. 그러면 잘된 게 기회 원가, 못된 게 회피 가능 원가,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자, 그럼 이 매몰 원가는 얘는 역사적 원가가 될 건데, 일반적인 재고 자산이라든지 비용들은 이 역사적 원가가 취득 원가가 될 건데, 주로 취득 원가인데, 우리 유형 자산의 경우에는 유형 자산은 장부가액이에요. 자, 장부가액은 우리 유형 자산 장부가액은 어떻게 구하죠? 취득 원가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면 장부가액이잖아. 그죠? 이거 아는지 금액으로 물어볼 거예요. 다음 매물 원가는 얼마인가? 보면 얘 얼마에 샀고 얼마 달았고, 근데 얘가 지금 고장나서 고친 다음은 뭐 막 적혀 있는데 마지막에 매물 원가는 이거 물어봐요. 그럼 이미 걔 산 게 옛날 일어난 일이잖아. 매물 원가인데 취득 원가 아니고 감가상각 누계 뺀 장부가액이 매물 원가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한테 아는지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자, 예,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용어들을 먼저 설명드린 거고, 지금 영어 설명이에요. 우리 요소 배원가 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원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 첫 시작 들어갈 건데, 자, 이제 우리 교재 131페이지에 요소별 원가 계산이라고 있죠. 자, 요소별 원가 계산은 지금 제가 적어드리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머릿속에 넣으면 숫자만 집어넣으면 답이 나와요. 자, 그래서 제가 정리해드리고 쉽시다.
이게 요소별 원가 계산에서 이 t 개념만 알면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별로 안 어려워요. 일단 적어 놓으시고 원리 엄청 간단해요. 얘네들 자산이라서 재고 자산이니까. 그래서 기초기말, 기초기말, 기초기말이에요. 그리고 사오고 썼고 집어넣고 만들었고 매장으로 들어오고 팔고예요. 그래서 위치는 여러분이 가만 잡으시면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기초기말, 기초기말, 기초기말이고 사오고 썼고 썼거나 팔았고 사오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예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이라서 위치만 잡으면 이거 이용해서 쓸게 얘네들 합은 일치하다 이걸 이용해서 더하기 빼기로 전부 다 그냥 계산하면 끝나는 거라서 자 이틀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두시거나 자 이따가 제가 이거는 뒤에 있는 기출 문제 몇 개 가지고 같이 풀어볼 건데 푸는 이유가 자 이틀을 생각을 해놓고 봤다가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없으실 텐데 더하기 빼기 숫자만 집어넣고 나니까 얘는 금방 풀린다는 걸 알아서 숫자를 집어넣어서 하는 원리가 오늘 이해가 갔죠? 근데 공식이 계속 안 들어와 나한테. 그러면 바로 시험 직전에 이 공식을 보고 시험 시작한다고 하면 그때 집어넣고 문제지 받자마자 이 문제부터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있으면 그 문제부터 풀어놓고 그다음 까먹으면 돼. 얘는 나와야 한 문제예요. 근데 나한테는 그래도 그 2점이 나한테는 클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공식 이거하고 제일 마지막에 종합원가 계산에서 또 공식 하나 알려드릴 건데 그 두 개는 나오면 공식만 알면 풀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 공식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서 일단 위치를 다 잡아놓고 그 위치에 숫자 어떻게 집어넣는 거들을 알면 그 공식만 머릿속에 바로 시험 직전에 보고 그냥 바로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때 사용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공식은 지금 쉬었다가 제가 여기에 숫자 어떻게 집어넣는지 몇 개만 써보면 여러분도 원리 아실 테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